마이보험 체크로 가겠습니다. 나의 보험을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즉 종신보험 등의 평균 보험료가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할부 사기 이런 데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 한 번 전화하면 거절 못 하거나 연락처 주라고 해서 연락처 주면서 계속 전화하면 끝내는 아이고, 사인업 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 때 열심히 알바해서 거기 많이 넣었어요. 음, 계약서 쓴 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사실 이현정의 그 대학 초년생일 때 그런 전화가 많았을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이. 예, 대단했었죠. 아 정말 집으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요. 네. 근데 나중에 삐삐가 생기고 휴대전화가 막 보편화되면은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한 김미영 팀장이 전화를 합니다. 김미혁 팀장. 예, 김미영이란 이름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집 전화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제가 제 친구인데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 번호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지혜로우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또 그런 유머도 있었어요. 유머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같은데 어떤 여학생이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네. 집을 나와버렸어. 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이상야릇하게 말하더니 어머. 명함을 주면서 네. 일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여기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지. 네. 뭐 011, 뭐 016 이런 거. 땡땡땡땡땡땡. 네. 그래서 그날 그때 PC통신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방이 아니라 플라자 광장 이런 데 가가지고 서태지 번호 땄다. 여기 전화하면 어떤 아저씨가 받을 텐데 서태지 매니저다. 매니저다. 폭탄입니다. 예, 8만 9만까지 받습니다. 제가 8만 9만. 그러고 남죠. 그 당시에 서태지는 대통령이니까요. 지금도 저도 걸어보고 싶네요. 진짜인지 아니지? 네. 최근에 그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네. 여러 번 사칭하시면 안 발생했다고 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1800 마이보험 체크에 7917번. 문의해 주시고 저는 전화를 걸어서 서울 시민이 됐을 때 사고가 나면은 갑자기 우면산을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사가 덮어서 내가 죽으면 이거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있느냐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맘스 시사 2부는요. 오늘 선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과 이름이 똑같은 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JYP 박진영입니다. 예, 예. 아니 김포의 JYP. 아, 왜냐하면 오늘 기사 보니까 JYP 엄청 돈 많이 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 근황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돈은 잘 벌지는 못하고요. 네, 가난한 JYP. 가난한 JYP. 크게 가난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네. 땅을 좀 주셔가지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요즘 선거 땅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아이고 분위기 근데 파악을 못해. 아니 근데 물려받은 땅인데 뭐 근데 그 어때? 땅이 800평인데 500만 원이 안 돼. 아 그래요? 아, 그럼 평당 얼마? 모르겠어요. 한국에 10대 5지. 예, 아 그래. 아, 그런 땅 보통 한 20년 갖고 있다 또 물려주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녁에 물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랑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 조상들 산소를 물려주셔가지고. 아, 그거는 뭐 산소를 나중에 또 그렇게 물려주셨어. 쓰셔야 되는 아, 거죠. 예. 40년을 기다리시다 보면 좀 땅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나깨나 땅 조심. 자나깨나 예. 땅 조심.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요즘 괜찮냐 이거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느끼세요? 자 현재 선거 판세. 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 그 땅이 아마 이 스모킹 건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땅이- 세훈이 형이 네, 그렇죠. 오세훈이. 예. 예. 땅에 갔느냐 안 갔느냐.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식당 주인도 봤다고 했고 근데 경작하시던 아, 분들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제 증인이 3명이나 나왔어요. 음. 증인이 3명 나왔다면 이게 이제 빼박인 겁니다. 그죠? 아마 예, 저쪽에서 상황인 또 거죠. 그럴 거예요. 3인 성호. 아, 3인 성호. 성호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상황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이게 이제 꺾이는 국면으로 응. 작동할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더 확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 확장될 느낌에는. 것 같지는 않죠. 이제 특히 그 오세훈 같은 경우는 거기 측량에 갔냐 안 갔냐 상황까지 자기가 몰고 왔어요. 아, 그렇죠. 누가 거기를 몰고 왔겠어요? 이렇게까지 보니까 오세훈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지가 아니라고. 사실 원래 그 문제 제기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 시절에 혹시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했냐가 가장 권력 남용 핵심적인 의혹인데 부분이었었는데 본인의 해명이 계속 본인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그렇지. 거죠. 거짓말 지옥에 빠진 거죠. 거짓말 지옥에. 여기서 갑자기 사진 한 장이 딱 나온다. 그런 상황이면은 뭐 이젠 아, 선글라스 끼고 백바지 입고 있는 사진이 만약에 그러면서 나온다. 이제 사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제 오세훈 씨를 방송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온다. MC를 본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계기가 2004년에 청호 나이스 정수기. 아, 그 뭐 세상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이 드립을 날렸던 광고 그 있잖아요. 당시에 인기가 정말 좋았던 깨끗한 시기였었어요. 이미지로. 변호사님 두 분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배 변호사, 오 MBC. 변호사. 예. 예. 그 배 변호사가 여자분이셨 저희 부산 선배님이신데 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은 요즘에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 그 오 변호사는 지금 오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MC를 했었는데 그- 거기 아는 스태프가 나중에 이제 오세훈 캠프에 들어가서 오세훈 시장 비서실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2004년에 나온 그 광고 때문에 오세훈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측량을 2005년에 간 거죠. 2005년에 한 거예요. 이 오세훈을 모른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방송 광고를 찍으면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네. 예, 국회의원 할 때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구당 없애고 돈 들어가지 않는 정치를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정치 그만한다.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광고 찍고 이렇게 하는 스타가 된 그렇지. 거죠. 그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그 이전엔 지구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역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지구당이 돈 많이 먹는다. 그 당시에는 많이 먹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돈 정치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자발적 당원들에 의해서 하는 정치가 민주당 같은 데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요. 그 이후에는 지구당 사무실을 만들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사무소 이렇게 두지만은 지역구에 다른 곳에서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지역위원회 간판을 걸고 거기서 회의 여는 것도 불법인. 그래서 근처에 카페에 간다든지 네. 당구를 치면서 하든지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군요. 지금 말씀이 없어졌다고 근데 이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지역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 맞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오세훈 씨가 전 안철수라고 보면 돼요. 안철수 씨도 이 우리 정치 혐오에 기대서 본인의 이제 방송 출연을 스타성으로 갖고 나왔는데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실 지구당이 있어야지 지역의 이제 민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아쉬운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통로가 되는데 그렇지. 그걸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 기능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예. 본질은 이제 민주주의거든.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아 너무 그게 폐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상관이 없어. 그 사무소에서 회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들은 뭐 카페에 간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카페 산업이 발전했다는 소문도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읽는 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가 22일 날, 23일 날 튄 거거든요. 그날 이제 흔히 아는 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그날 돌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안 되는데 여론조사 회사들이 22일 날, 23일 날 돌렸어요. 자, 예를 들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단일화에서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 다 끊어버려요. 대부분이. 끊어버려. 그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가상 대결이 들어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오세훈과 박영선 후보가 붙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와 있는 모집단 자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집단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당연히 박영선보다는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면 사실은 설명을 안 하죠. 예. 숫자만 나오잖아요. 숫자만 나오죠. 방송에서는. 예. 그 상황에서 22일 날, 23일 여론조사가 딱 터져버린 겁니다. 며칠 상간에 20%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단일화 효과라는 게 이게 여론조사가 다시 여론을 선도하는
의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밴드웨건 그러잖아요. 네. 빵빵빵빵 그러면서 밴드 치고 가면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밴드웨건이 그런 뜻이 네네네. 예. 밴드웨건의 그 반대 표현.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언더더독. 예. 예. 그 뭡니까? 그거? 언더독 효과 잘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개가 예, 지는. 예, 개짜 이제 이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이제 표를 준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 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또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예. 가끔씩 정치 기사 읽다가 그런 게 튀어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여튼 여론조사. 그 여론 우리가 언론이 정치를 하면은 분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가 정치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가 안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이 워낙 까다롭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을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질문할게요. 김용민 앵커님은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1번 정책, 2번 인물, 3번 지역, 4번 정당. 그냥 여론조사에 다 1번 아니면 2번 이야기해요. 정책이지, 일본이라고 정책하고 하겠죠. 인물 이야기하거든. 네. 사실 안 그렇거든. 솔직히 속으로는 게 이야기하면. 지역이지. 지역이지.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속으로는. 그 사람 정당에 이렇게. 아, 이게- 이 프로들 어떻게?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정치적 허위의식이라고 그래요. 허위의식. 허위의식. 허위. 예. 왜냐하면은 답정너가 있는 거야. 좋은 것, 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걸 자꾸 찍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이 정치적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표심으로 나오는 것하고 이제 여론조사에 답변을 쓰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는 경향성만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기준이라든가 단일화 잣대로 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리서치와 일렉션은 다르다. 선거에서는 오차가 존재하면 선거 무효예요. 근데 여론조사는 오차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차가 있는 걸로 또 무슨 경선을 한다 이거 자체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너무 격차가 크니까 네. 아무리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약을 쳤더라도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패색이 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표색이 짙었다고 봤습니다. 저희들도 봤는데 이 결국은 뭐냐면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를 막을 내곡동 땅 문제가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뒤집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박영선 후보 측에서 구로구에서 선거했을 때도 네네네. 본인이 많이 뒤지고 있었는데 2%씩 따박따박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그대로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은 우리 지지층이 하나씩 이제 결합해서 다시 돌아와 줍니다. 그러니까 집토끼가 돌아와 준다는 거죠. 집토끼가 돌아오게 하려면 뭐냐면 집토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걸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상대를 비판해야 돼요. 정치는 상대를 비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공약,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공약을 계속 내밀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강남북 개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강남보다는 강북 중심으로 우선권을 줘서 개발을 하겠다라든가 기존의 강북이 피해를 봤다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제 보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강북 중심의 이 재개발을 먼저 던졌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들에 대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 재난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결집을 시킬 거예요. 어제 TV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은 박영선 후보가 원래 잘하니까 네, 잘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는 보통 이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코가 커지는데 그분은 자꾸 턱이 위로 솟더라고요. 계속해서 턱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턱을 털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턱이 길어지는 징크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오세훈이 너무 못했고 임대료 24만 원 드립은 이건 진짜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정몽준이 버스비가 얼마냐 이제 너무 탐내기 타격했죠. 예. 70원 아닙니까? 이렇게 답했잖아요. 아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 자기가 시민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반성을 하나도 안 했구나. 24만 원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이걸 알려지면은 정말 타격이 클 텐데 그렇죠. 그만큼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MBC 어제 시청률이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7.6% 나왔어. 7.6% 엄청 나왔네. 어마어마한 거지 그거는. 그 시간이 제가 아는 분 말에 의하면 12시가 딱 넘으면 시청률 꺾인대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정도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높은 되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세훈의 어제 토론회로 더 이상의 상승세는 없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추세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올라가는 선거에서는. 흐름이라면 이건 뭐 따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좁히기도 어렵고 50% 넘어가 버려.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지 오세훈이. 근데 그 흐름은 꺾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쭤보실 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향이 들었어요. 있죠. 네, 어떻게 영향이 있죠. 보면 좋을지.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감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 주장 감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책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만 보고 정책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만 잘 살고 나머지 16개 시도가 못 그래. 살게 돼요. 우리나라는. 왜? 서울특별시거든. 그렇죠. 국무위원 회의에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에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다음 정부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집권 5년차 선거에는 회고적 선거라고 해요. 회고적 선거. 과거를 돌아보는 선거인데 무조건 정권 심판하게 돼 있어요. 집권 5년 차에. 그럼. 이 회고적 선거를 극복하려면 뭐냐면은 다음 대선을 보는 미래지향적 선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희망을 측면에서 줘야 되는구나. 예, 대통령 선거처럼 치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했던 점이 있었던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럼 남은 한 주일 동안 이제 민주당한테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의 회고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성하는 대표적으로 모습. 부동산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 부동산 문제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징벌, 징벌적. 예, 징벌 대책. 플러스해서 그다음 미래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징벌의 이야기를 너무 약하게 하고 늦게 지금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3기 신도시 일부의 투기 지역이 심한 곳들은 취소해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이것도 징벌이거든요. 징벌인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흔들릴까 봐. 공급 대책이 흔들릴까 봐.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인 건 맞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요. 국민들은 나중에 대한 미래보다도 당장 사촌이 논 샀잖아. 이거 징벌해야 돼. 불법적으로. 이걸 더 시원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일단 네거티브가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통합이 가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 징벌부터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징벌을 빨리 안 했던 거. 이게 사실은 부동산의 늪에 빠진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LH 해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해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소급입법 있잖아요.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위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는 소급입법 했으라도 부동산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국회는 헌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민심은 소급입법을 했으라도 그렇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국회를 해야 돼요. 근데 국회는 그걸 안 한 것, 늦게 한 거 잘못한 거예요. 제가 소급입법 이야기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이제 와서 소급입법 이야기 하잖아요. 여론이 네. 아주 굉장히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바쁘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빨리 했어야 돼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얼마 안 그런 남아서 거예요. 더 강력한 어떤 액션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혁신은 무엇이냐?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혁신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 당연한 거다. 조금 쓸만하다 싶은 것도 과감히 잘라내는 거 이게 그렇지. 혁신이에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접근했어야 돼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권의 최고 정책 브레인이라고 아주 그렇지 않고 저는. 본인이 아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내가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무적 판단 능력이 아주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 부동산 대책,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 혹은 뭐 도시 정책이 도저히 이게 대통령급 서울시장으로서 깜냥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잖아요. 땅 문제잖아요. 땅 문제. 네. 하다못해 그 무슨 서초구청장인가 그분이 조은희. 이제 그 경부선을 지하화해서 그 위에 땅을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김영크님도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1호선 철도를 지하화해서 거기서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제 헛공약인 거죠.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임대료 24만 원부터 해서 통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끊임없이 물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나만 알아들었나 그럼? 자기와 유관한 땅에 그렇죠. 하겠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 지명 안골 이런 데로 가려면 또 안골. 안골. 그래요. 안골이 내곡동이에요. 아, 그렇지. 예. 그 내부할 때 예, 내니까. 안골이 내곡동인데 음. 그 땅이 서울의 축소판처럼 굉장히 좋아요. 이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에 실개천이 흘러요. 아마 대산임수네요,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땅을 살 때는 투자적인 측면과 그렇지. 그다음에 이 본인의 용꿈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박근혜가 거기로 이사 갔잖아. 내곡동. 아, 맞아요. 그 이런 서울의 특권층들의 로망이 바로 내곡동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개발에 두 가지 차이예요. 이제 공공 개발과 민간 과거에 하던 개발을 하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공공 개발하니까 또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휴먼 땡땡 또는 SH빌 델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공과 시행을 나누면 돼요. 시행이라고 하는 개발 주체거든. 개발 사업을 토지를 매입을 하고 구획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양 사업을 하는 것은 SH가 하면 돼요. 짓는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파트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행과 시공을 전부 다 민간이 다 했어요. 이제 시행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 LCT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영복 씨 이런 사람들이 민간계 시행 사업자예요. 아파트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니고 땅 장사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업자한테 간 거거든요. 이걸 SH가 가지면 돼요. SH가 가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 표 공약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표 공약은 SH가 공공 개발을 해서 이것을 주위에 이제 공공 시설이라든가 공공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개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평수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들에게 원주민 평수를 좋네. 예, 평수를 늘려준다. 늘려줘야 된다. 네.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만 다 이게 공공 소유로만 분산하지 말고 개인에게도 가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우리가 완벽한 토지 공개념이 돼가지고 토지의 공동 소유 개념이 정착하지 않을 때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어요. 이것도 일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이게 대해서 혹해주거든. 그거를 완전히 배관시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죠. 그쪽에서 그걸 파고드니까. 그렇죠. 그 욕망을 파고드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원래 땅이나 사람들, 집이 있는 집이 사람들을 있는 말하는 분들,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 젊은 가구라든지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은 이제 얘기까지. 그 예.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하는 이제 실수요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는 투기에 100% 노출돼요. 그런 쪽에는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공공개발로 해주고 그다음 실제로 수요가 있는 것은 1인 가구 주택이 서울에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30% 정도 그래. 있다. 그렇죠. 예. 그 가구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주택, 신혼 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공공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 임대를 많이 해주고요. 그 제가 이 얘기까지 할지 말지 정말 이 목구멍에서 간질간질한데 뭔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 말하자면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 되는 그분한테 집에 가실까봐요? 아니 이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시기로 하셨어요. 네, 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가지고 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 지금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뭐 장애인이라든지 네.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분들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를 하면은 임대주택을.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저렴한 가격에 또 내가 원하는 평수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급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사실은 집은 소유해야 한다. 소유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면은 언제 가격이 또 올라갈지 모른다. 맞아요. 보증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부동산 집주인이 아니면 공공이면은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오세훈 그걸 왜 무주택자한테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아니, 무상급식 논란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먼저 챙겨달라. 뭐 이렇게 지금 가난한 사람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무상급식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가난한 도입했으면은 사람 챙긴다고 해서 세빛 둥둥섬 만들고 한 사람들이 그게 그렇죠. 디자인 서울 한다고 저 말이 안 지하철 되죠. 예. 뚜껑 없애고 그랬더니 빗물에도 감전되거나 고장 나지 않는 비싼 에스컬레이터 데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 뭐해? 밑에는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인 게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또 무슨 공약을 내냐면 준비물 없는 학교를 냈거든요. 준비물 지금 없는 학교. 무상으로 준비물 다 주는 거예요. 네. 무상으로 준비물은 주는데 더 밥은 근본적인 문제인 밥은 왜 못 주느냐. 예. 앞뒤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복지 아니, 정책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하고는 전 국민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 왜 국가에서 의료보험 해줘? 그냥 민간으로 하면 되지.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책이 이 복지의 역사라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에도 정책의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집값도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좀 더 주도해서 인식을 변화할 만한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에 대응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게 이 조금 아쉽고. 부동산을 투자의 투기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라고 해요. 보라고 놔두고 주거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주택이라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집을 가질 수 없어서 힘들어지면 그러면 100번 인식이 전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이 그렇죠. 힘들어지면 집을 부동산이 준다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내가 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래. 내가 집이 생기면 집값이 오르길 바래. 그쵸. 네. 그럼 국가는 어떨 것 같아요? 국가는 진보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길 바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가 자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총 자산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일정-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를 그렇죠, 바랄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전반적인 기본 방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투기 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집을 뭐 사고 싶은 사람은 사되 그렇죠.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자기 주거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은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버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제 올라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과 그리고 젊은 특히 20대 청년층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 20대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대에 대한 이해도가 왜 떨어지냐면 여기 질문지에 보니까 이제 486들 제가 486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486일 적게 것 같아 보여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학번 80년대? 80년대 학번은 맞는데 예. 열심히 운동하셨고 예, 아니 뭐 그렇죠. 그런데 60년대생? 예, 아이고 됐지 뭐 맞는데 그거지 뭐. 네. 전혀 완전 전혀. 끄트머리인데 빠져나갈 수 제가. 없습니다. 아, 완전 진짜. 끄트머리인데 거기에 이제 아, 끄트머리세요? 포함시켜 버리시는데 네. 그 이제 세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우리 민주화 시기를 네. 겪었잖아요. 이제 흔히 하는 집단으로서의 목표가 존재하던 시대의 세대예요. 집단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산업화 세대로 잘 살아보세요 세대.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그렇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대. 이 세대인데 지금의 세대가 세대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는 세대예요. 민주화됐고 사실 우리가 웬만큼 이제 선진국이에요. 그럼 뭐냐? 개별적인 상대적 불평등이 이분들한테는 저는 가장 20대들한테는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또다시 집단의 논리로서 강요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한데 자 우리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가면은 얼마를 받냐면은 최저임금에다가 지자체 지원금, 중기부 지원금 해가지고 230, 40만 원 받아요. 근데 내가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편의점을 지금 한다고 칩시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야. 아, 호칭이 사회적인 편의점 사장남이야. 호칭이 사장님이야. 근데 공장에 가면 뭐예요? 노동자예요. 기름 묻어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산업공단 지역에는 유흥 문화시설들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거기 갇혀서 자기들은 흔히 아는 정말 기숙사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해줘야 된다. 공장에도 전부 다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팔 센서 작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커피숍 있고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문화적 혜택을 이루게 해줘야 된다. 그래도 안 가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인식이에요. 구속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지금 세대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 기본소득하고 저는 개념이 조금 다르세요. 조금 달라요. 김부겸 장관하고 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노동의 자유와 그다음에 해고의 자유도 같이 줘라. 해고의 놀 자유를 같이 줘라. 다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놀다가 갑자기 일하고 싶다. 내 기능이 있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상대적 불평등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느낀 건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달라요. 중소기업은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렇죠.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영원히 정년까지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이란 점에서 좀 다르지만은 중소기업은 잠깐 일하고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거든. 그렇죠, 맞아요. 중소기업도 여건상 뭐 정규직 직원을 들이는 것이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 노동, 동일 동일 임금. 임금이라는 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원칙이에요. 속에서 우리가 완전 고용, 평생 직장이 원칙이 아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원칙이 돼요. 그래서 정규직 인아웃이 규정이지. 자유롭게. 인아웃이 자유로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액을 똑같이 받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정규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자유로운 그렇죠. 된다, 이런 자, 예를 말씀이시죠? 들자면은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집은 또 기본 주택으로서 집이 주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주거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예를 듭니다. 이제 공부 잘합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네. 공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새 아들이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다가 공부도 하기 싫어.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한 6개월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야. 나와서 6개월만큼 돈을 모았어. 네. 하고 이제 전기기타 사가지고 이제 락그룹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노는 거야. 돈 떨어지면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인간의 굴레로서의 족쇄인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들은 뭐냐? 노동 가치서를 배운 세대거든. 노동이 세상을 만든다고 배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까지는. 네. 근데 이제는 노동 엄정 성장이 가능하고 노동이 족쇄로서 생각되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굉장히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대 친구들은 같은 일을 했는데 차별받는 거를 제일 싫어하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행동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하게 노동 현장에서 본인이 취급을 받으면 저희 때는 노동청에 전화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절차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인데 정부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쉽게 전화하고. 전화하고 뭐 필요하면 그 절차를 밟는 그 것들에 대해서도 심적인 문턱이 그렇게 높진 엄청난 않아요. 차이가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에 온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후진국에 없어서 선진국까지 산 거잖아요. 네. 20대 애들은 그때도 거의 선진국이었을 거예요. 선진국 문턱에서 태어나서 지금 걔들은 선진국만 사는 거예요. 선진국 한국만 사는데 불평등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 차이인 값어치나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예전에 노동운동 하시고 지금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원장 하시는 하종강 선생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생리휴가는 그는 뭐 80년대만 해도 거의 뭐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할 얘기할 수 수 없었던.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작심을 하고 생리휴가 다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어떻게 알아? 이 양반이 꺼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물을. 그래가지고 관철해냈어요. 이 양반. 한 달에 무조건 5일 아무 때나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날이어야만 줘야 된다. 뭐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여하간 그런 참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가 아닌데 현재도 그런 걸 요구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오 진짜? 그냥 댓글들만 봐도 그렇죠. 분위기가 절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옛날 얘기 같지 않은 게 지금도 현재도 그 증명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네. 아냐? 뭐. 어떻게 아냐? 네가 몸이 안 좋은지 아니면 놀러 가고 싶어 그런 건지 왜 근데 여기 말로 페미니즘을 정의당이 해결해야 되겠구만. 이건 왜 휴가에다 붙여서 꼭 가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는 분이 현재도 있다는 거죠. 예. 아 그래요. 월요일에 그렇더라. 아, 뭐 이런 꼭 거. 너는 월요일에 가더라. 예. 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뿐만 아니 그런 아니라 건 노동청에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 절차를 제대로 잘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거라고 좋은 생각해요. 거지. 그 네. 당연히 자기 권리를 그렇게 자기 찾는 권리 거는 찾는 아름다운 거. 겁니다. 그거는. 3000년 전에 공자 시대에도 아, 3000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 그렇죠. 고대 벽화에도 옛날 나와 보릿고기를 있다. 먹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늘 그런 겁니다. 예. 김용민도 그런 말 했어요. 아주 밟혔습니다. 아. 제대로 밟혔어요. 예. 저는 밟힐까봐 말을 못해요. 네, 입 다물고 하는 친구들 보고 부러워하는. 네. 그런 저도 그 상황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참 싸가지 없다 너는 어떻게 태어난 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느냐. 아, 정말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말이죠. 40대 넘어갈 때쯤에
아 20대들은 희망이 없다. 이딴 소리를 했다가 저는 아주-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 저는 이제 그 차별하시는 겁니까 지금? 차별을 좀 하는데 선을 제 이제 손을 근데. 영혼이 철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싸가지라는 이야기가 네. 진보는 원래 좀 싸가지 없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보수는 기존에 하던 것들 예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진보는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황당무계할 수도 있고 좀 싸가지 없을 과거에 수도 대해서 있고. 싸가지 없게 이제 끌어내는 게 그 약간의 그 기성의 특성이에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야 진보가 되는 뭐 거죠.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가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부정했던 게 뭡니까? 공자예요, 공자. 공자지.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얘기 좀 하나. 박영선 수행팀장을 하셨던 아, 그 2011년에 네. 제가 그때 이제 박원순 후보 원순이 형님 나왔던데. 하고 이제 무소속이었고 단일할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수행팀장을 해가지고 보름 같이 다녔나 뭐 그렇게 했어요. 2011년이요. 2011년. 가장 힘들 때 예. 아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가니 영화 봤던 거. 동안이 영화요. 도가니 영화가 그때 나왔어요. 네. 그래 오. 이제 같이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네. 박영선 후보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셔가지고 아 걷지 못할 정도로 우셨다. 너무 그 이제 눈물이 그 많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나고 그다음 기억나는 게 동대문 시장인가 어디 거기 가면은 이제 전태일 여사 네. 그 청계피롱 그렇지. 노조가 네. 있어요. 거기 갔던 기억 뭐 이런 기억이 제일 남아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은 이제 박영선 후보 하면은 앵커로서 커리어우먼으로서 성공한 분 이런 이미지만 존재했고 그다음에 삼성 저격수 이런 그게 제일 날카로운 유명하죠. 면, 그쵸? 예. 날카로운 면, 일 잘하는 분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느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감성이 풍부하시구나. 네. 박영선 하면 굉장히 강함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대개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는 여성들은 강해야 한다. 강하게 비춰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걸로 그 싸우듯이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마 그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독한 년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뭐 할 이제 말하면 독한 년이 되죠. 우리 이 기자님도 앵커 하셨지만은 이제 박영선 후보가 최초의 여성 앵커, 네. 최초의 이제 워싱턴 특파원 음. 이런 것들도 하셨고요. 아 그리고 평양에서 가장 먼저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이기도 하죠. 예. 박영선 앵커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경제 뉴스를 하는 경제 뉴스, 앵커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앵커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뉴스를 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경제 뉴스만 다루는 앵커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제 그 맞아요. 전문으로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MBC에. 음. 그걸 전담으로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 기자들 입장이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시절에도 뭐 질문을 그래, 잘못 맞아요. 질문을 잘못하면 선배 마인드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헛질문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앵커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낙곰수 박원순 박영선 굉장히 토론회 할 때, 유명했던 예, 예. 네. 그때도 오셨더라고 보니까 네. 그때 몰랐는데 근데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김어준 총수가 워낙 또 박원순 시장 밀어주느라고 이 양반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야. 그 좀 아쉬웠을 자기는 것 이제 같기는 해요. 방송사 진행자고 그래서 토론 진행도 해봤고 그렇죠. 아무리 팟캐스트라는 정말 근본 없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후보를 모셨으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씩씩거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고 너무 무섭더라고 이게. 굉장히 좀 솔직한 타입. 저는 이제 솔직한 반대로 한 4, 5년 전에 이런 말하자면 인터넷 방송을 2번인가 3번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출연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패러디하는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드렸는데 박영선 의원 그 당시 하면 기억나는 게 그거잖아요. 저격수. 저격수, 그래서 삼성 영화 저격수. 암살에 전지현 씨 얼굴 자리를 비운 다음에 저희가 박영선 후보의 얼굴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와서 좋아라고는 하고 그냥 앞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잘 가져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정치인 한 분도 안 빼고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잊어버려 놓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오셨어요. 가지러.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본인이 직접 보좌관분이 오셨는데 양쪽에 손을 무겁게 너무 기분이 좋으셨구나. 네,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만들었던 거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서 맛있는 걸 잔뜩 사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작진들이 준비를 한 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감성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 일본 그 당시에 이제 부군이 BBQ 저격수 이후에 MB 정부 때 탄압을 받아서 일본에 가 네. 계실 텐데 일본과는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무슨 일 일본 가셨어요? 저는 그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거 군국주의 이거 이제 비판하는 쓰시고. 프로그램 네. 하러 갔는데 그 와중에 꼭 이제 본인 이제 부군을 저한테 소개해 와서 주신다고요?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래 보니까 부군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다니실 때 참 티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박영선은 공약하면은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이다. 그것도 1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워낙에 강한 양반이라서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려운 면이 있지만은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1년 후에 또 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어제 토론회에서 딱 드러났잖아요. 네. 방법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할 그래서 거라고. 하여튼 뭐 박영선은 1년 안에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이고 네. 혹은 뭐 최소한 착수는 해서 이건 뭐예요? 또 증거 사진이네. 2011년에 동대문에서 아유, 번데기 먹던 증거 형님 사진. 근데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아유 그렇죠. 그 머리 어디 갔어? 10년 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와,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요. 아니 박영선 후보한테 혼난 적은 없으세요? 저는 혼난 적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짧게 하는 편이거든요. 짧고 굵게. 예, 10분 뭐 이렇게 이상 하지 않고 그래서 뭐 혼난 적은 뭐.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진짜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방송할 때 그 국회의원이 재선을 할지 삼선을 할지를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 음. 그 의원실의 보좌관이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거든요. 음. 제가 아는 모호부는 뭐 한 넉 달 만에 한 번씩 보좌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접촉하는 분이 보통 보좌관. 박영선 의원실 굉장히 오래. 네, 그게 되게 안- 중요해요. 안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안모 씨. 그렇지. 네. 아 그분은 뭐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늘 바뀌었죠. 우리 MB도 그 처음 국회의원 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안 바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김백준 씨 그 사람 하나 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사실 보좌관분들과 주로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자주 바뀌면 그 수행비서가 너무 자주 바뀌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실제로 정책을 판단하거나 이런 건 사실 어렵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 그래요. 그 주변 사람한테 그 굉장히 좀 박영선 장관님 같이 오래 일하는 분들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그러죠. 그렇지 미운 식구다 정도 그러죠, 들었을 식구. 거야. 미운 정도. 워낙 식구라 강한 그러죠. 분이니까. 식구라 그러죠. 사실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긴 한데 네.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도 된다 그러면은 한 뭐 50%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덕이고 50%는 박영선의 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도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게 서울에서 많이 뒤질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가 야당 후보들을 이기는 걸로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음. 네, 지금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박영선 장관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LH 뭐, 문제라든가 전부 다 정부 여당의 문제지.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진작에 좀 내신 성적 관리하듯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절을 사는 피우다. 작업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네. 수능이 임박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합격을 한다면은 그건 수험생 덕이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지 한 덕이다. 않겠는가. 예. 근데 뭐 여론조사랑 다른 게 선거는 0.1%를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중요하고 아니, 지금 투표율은 어때? 그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의 흐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한 뭐 8, 9% 사이로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한 자리로? 들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오세훈이 우세고. 오세훈 우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나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박영선 장관 쪽에도 조언을 하는데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는 네거티브를 물량을 엄청나게 퍼부어야 돼요. 그렇지. 퍼부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전환을 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이제 이명박한테 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BBK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렇지. 국민들은 이명박이 BBK 관련성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회창 노무현이 붙었을 때 초반에 이회창 아들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전환하면서
한나라당과 이해창 후보는 과거와 싸우십시오. 우리는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세종시 공약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굵직한 공약을 몇 개를 냈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판세를 뒤집어 버린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그 시점이 저는 이번 이 금토일 주말에 사전 투표하기 전에 한번 그런 전환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을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언론이 원하는 걸 자꾸 기사를 우리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내고 싶은 걸 내야 돼요. 안 받아주더라도. 그 이야기 뭐냐면 상품을 100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만 계속 해야 돼요.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한두 개만 계속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언론의 구조적 혁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언론들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언론 구성원들과 늘 수많은 백풀들을 해주고 특히 그 중에서는 내곡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안 갔다 거짓말했다. 네거티브도 많이 하면 다 같이 파묻혀서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대중에 기억될 거 내곡동, 거짓말. 간단하고. 그렇죠.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 조작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격차가 두 자릿수라고 언론 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겨도 1, 2%의 차이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많이 이유가 있지 좁혀질 것이다.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부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적은 오세훈이 될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너무 혼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지금 저쪽에 리스크 관리는 없어요.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리스크 없다. 관리라고 하는 건 뭐 입막음 시키는 고소 고발 드립 이런 정도고 그걸 리스크 관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있다면은 오세훈 거짓말을 박형준 거짓말로 덮고 박형준 거짓말을 오세훈 거짓말로 덮는. 그러니까 이러는 이유가 자기들은 이겼다. 맨날 토론해봐야 뭐 그래서 맨날 발려봐야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믿음, 오만 지금 거기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오세훈은 그렇게 해서 정세균한테 졌고 그렇게 해서 고민정한테 졌습니다.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했죠. 예. 오만을 하다가. 예. 오만하게 하다가. 그 저기 정세균 때는 지가 지금 추격당하는 양상인데 뭐 앞서가긴 했지만은 뭐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지원 유세하고 다녔어요. 꼴값을 떨었지 한마디로. 고민정 때는 이제 지역구에만 있었는데 여간 그래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들이 있죠. 이번에는 좀 그때와는 달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좀 보세요. 이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건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보니까 야 너 열심히 떠들어라. 그런다고 뭐 변화가 있을 것 같냐? 네. 이러고 있는 거야. 본질을 모른다고 탓해요 유권자들을. 모른다고 계속 그 태도가. 그러니까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대중들이 어떤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BBK도 그랬어요. 그냥 뭐 계속 이명박이 핑퐁핑퐁 하니까 의심은 가지만 결국 드러난 게 없다 해서 그냥 이명박을 쾅 찍었지. 근데 그때 네.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진실이 틀려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해명할 때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렇죠. 같아요. 그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부산시장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다 인식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심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부분이다. 그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선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이 이겼어 민주당이. 계속 이겼죠. 계속 이겨왔으니까. 예. 난 그래서 작년에 그 180석 나왔을 때 예. 야 다음 선거 정말 어렵겠다. 단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에 내신 성적을 잘 관리를 박아놔야 했어야 되겠다. 된다. 만약에 그냥 2년 동안에 야 뭐 다음에도 이기겠지 이랬다가는 정말 개피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뭐 보궐선거 한 4-5개 있었다. 거기서 졌다. 예. 그리고 뭐 내가 갈아엎었다. 예. 그랬으면 한번 심판받고 넘어오는 건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예방 주사를 거죠. 맞은 게 없는 예방 주사를 거네요. 맞은 적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심리가 있잖아. 약자를 응원하는 그런 심리가 심리. 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쓰고 왔습니다만은 100마디 공약, 100마디 약속 이건 소용없다. 한 명의 인사가 중요하다. 선거 직전이라도 뭐 그게 꼭 뭐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지는
인사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야 이거 뭐야? 진짜 정말 약 빨고 1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당의 의지가 너무나 뚜렷한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인사를 한다면은 저는 이 아까 그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지금.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약자를 응원하잖아요. 예. 근데 강자가 너무 잘해. 너무 탁월하고 스타 플레이가 많아.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세대. 그럼 또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상조 씨 그 양반 사고를 내 가지고 자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한번 쫙 쇄신하고 한번 포지티브한 가겠다. 교체가 있었어야 됐어요. 예. 포지티브한 교체. 포지티브한 교체. 예, 포지티브한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렇게 되면 또 저 뭐 이두저도 아닌 뭐 무색무취한 사람을 갖다 앉힌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상징적인. 여당에게 실망한 이 뭐야 도대체 이게 밀어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인사. 그렇죠. 이쯤 저는 되면은 누군지 대략 아실 거예요. 네. 예.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입법을 많이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법을 갖고서 국민들에게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제가 늘 그 이야기합니다. 국회는 입법부가 아닙니다. 국회는 의회입니다. 정확하게. 의회. 국민을 감정을 대의하는 곳이고요. 입법권이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네. 그걸 놓친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같은 날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같은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 네. 이해방지 충돌법 문제 네. 이런 부분들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하루는 힘든 노동자들과 그다음 하청 기업들을 위한 입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날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인들의 이익도 또 보장해 주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입법 하나를 가지고 억지로 섞어 가지고 이게 절충통합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치가 누구의 이해도 대변해 주지 못하는 정치.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죠. 된다는. 뭐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 정치가 네.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80석 되고 난 이후에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입법을 많이 통과시켰으면서 성과를 냈으면서 불구하고 이 성과가 양쪽으로부터 다 불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리더의 문제고 정책 결정권자의 문제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니고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선별 지원을 해도 이게 표도 안 나고 반향도 없고 그런 아주 이 비효율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가성비 떨어지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낙연 우리 대표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LH 직원들 투기 탈탈 털어가지고 나아가 공직자들 비리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리는 소급 입법 안 하신 분이 누굽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예요. 이거 지금 혼자 가서 엎어질 걱정이 나시고 그럼 그때 가서 걱정해야지. 아니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불이 났는데 지금 맞아요. 바가지로 와서 물을 뿌리면 그거 됩니까 그게? 또 내가 오늘 정치가 그렇게 그 흘러가는 얘기 게 좀 안 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공수처법 우리가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됐어요. 네. 입법할 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검사들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자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쁘게 표현하면 선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법리적으로 합리적인가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거 따지고 있는 거야. 그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답답. 아이 치아 뿌려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런 거 그래서 국민들이 그 속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할 거야 말 거야. 네.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그렇죠. 뭘 하려고 했던 건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쟁점이 막 바뀌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YS의 개혁을 보라고. YS 하나회 그렇게 집결을 하는 어떻게 했어요? 퇴근한 다음에 인사를 내가지고 다음날 아침 가봤더니 방이 없어지고 책상이 다 빠진 상황이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전광석화와 같이 해야 되는 게 개혁이지. 이거 개혁한다고 뭐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하고 무슨 저기 상임위원회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이래서 개혁하다가 진 다 빠지지. 그렇죠. 맛은 이게 다 잃어버리지. 우리가 국민을 위한 감정적인 메시지는 없어지고 어느 순간 절차와 형식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김학의 업무 출국 차관, 사건 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규원 의인이에요. 막은 사람은. 절차가 어떻든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리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저참 너무 또 안타까운 게 법리 논쟁하다가 이제 좋은 호기를 다 놓친 꼴이 돼버렸는데 이러다가 국민들에게 마음은 마음대로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정치의 효능감, 효능감. 그렇죠. 효능감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거대 여당이 되면은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그렇죠. 뚱뚱한 사람들이 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유 가기가 싫어. 일어나서 걷기가 싫으니까 잃어버린다고. 이 거대 여당도 그런 몸집이 너무 면이 있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초식 공룡이 왜 멸망하는가, 멸종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음. 정치는 육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예.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그거를 누군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싸우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육식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인데 보통 가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다라고 얘기해. 맞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주는 게 필요했었는데. 지금 또 하나도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여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야당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당하고 합의 볼 때까지 계속 타협해야 됩니까? 선거 지났어도? 아니지. 치고 나가야지. 그렇죠. 야당이 반대한다, 반발한다, 더 좋은 거야 얘. 졸라 땡큐인 거야 한마디로. 몰아붙여야 돼요. 몰아붙여야 되는 거야. 왜 이걸 반대하느냐 그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자기들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공익적입니다. 그 공익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런 정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전에 속 시원한 모습이 진짜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 개표 방송 볼 때 말고 그 뒤로 다 고구마만 먹었거든요. 정말 속 시원한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그리고 우리 저 낙연이 형은 지금 뭐 완전히 오판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신중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래서 진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고구마를 또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밀어붙여야 돼요. 김태진 형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좀 본인도 그 섭섭한 게 있을 거예요. 입법할 때 당 대표와 이제 정부 쪽에 너무 밀렸죠, 사실은. 그거는 제가 정치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정치에서 무능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치인의 권력자의 무능은 이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 정치권에 남아 있는 사람들 8알은 나 말고 누가 이거 하겠니?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진정성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집신장사, 네. 저기 뭐야, 우산장사. 우산장사 이야기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잖아요.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이제 야당 의원이 반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지역구에 무슨 사업 예산 이런 것도 우리도 다시 신경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거래일 수도 있는데 정치라는 게 수면 이하에서 그런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딜도 없고 건조한 절차대로 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남아 있는 현실이거든요. 좀 아니하게 아니하죠, 느낀 아니하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많아요. 지금. 직업인. 직업이. 저희가 이름 들을 만한 국회의원은 훌륭한 정치인인 거고 이름이 기억에 안 남는 국회의원은 그냥 직업인. 월급 받는 직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비난만 하다 말면 누굴 찍으란 얘기야. 그렇죠. 결론을 잘 내야지. 그래도 막 야단을 쳐서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데는 민주당이에요. 선거 때만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살갑게 나오지 권력을 얻는 순간 마귀로 바뀌는 집단은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얼마나 유감없이 경험했습니까? 세월호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 세월호 선장의 잘못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저 빨간 세력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 선장이 무슨 수가 있어요? 선장이 누군가- 어떻게 구해줘? 물론 그 안에서 선장의 역할이 대비책 이런 있겠지만. 것들을 안내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선장이 만약에 무능하고 정말 악독해서 그 안에 가만히 계세요. 이런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지. 2014년 4월 16일 16일. 오전 8시 53분인가? 네. 그 무렵에 구조해달라고 전화가 간 거 아니야. 우리 네. 학생에 의해서. 네. 그때부터는 국가 책임이에요. 구조가 이제 요청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국가 책임인 거죠. 네. 근데 국가는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10시 반까지 퍼 주무시고 그 안에서 침실에서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퍼 주무시고 그래서 그때는 다 가라앉았고 다 죽었고 이러면은 이건 국가 책임 아닙니까? 이런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결국 탄핵을 받아가지고 저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 받았다고 봅니다. 너는
이 공공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받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고를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절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도 아직 미완의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것도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여당 심판 정서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다그치고 야단치고 똑바로 하라고 막 말했을 때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치 세력 둘 중에 어디입니까? 민주당과 엉터리당 어디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최악 말고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차선 정도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차선을 택해야 한다. 예. 근데 그쪽은 최악은 맞아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저놈들은 내가 봤을 땐 20년이 뭐야.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면 안 될 그런 놈들입니다. 있었으면 안 돼서 확인해본. 이제 수구 냉전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저분들이 예전에 뭐 보수 우파 이런 이야기 잘 안 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정당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국민정당. 이회창 대표가 늘 국민정당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우파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싹 오른쪽으로 가버리더라고. 빤스하고 집회한 그때 사진을 걸어놨더라고 오세훈이가. 그때 집회한 게 잘한 거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숨기고 감추고 그땐 제가 모르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인데 아니 대통령 침해 발언 거기서 했던 발언이거든. 그렇죠. 대통령 침해 발언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좀 유럽적인 우리가 이제 정치 지형으로 나누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중도에서 중도 우파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정치적 지형을 갖고 가지고 있고 있다. 이제 뭐 정의당 이런 분들이 중도 진보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워낙 오른쪽에 완전 수구 냉전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상황이 나라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가 없고 적폐만 있죠. 보수가 없죠. 적폐만 있어요. 보수가 없죠. 자, 그리고 오세훈 재임 때 서울시 빚이 7조 8천억 늘어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걸 덜어내려고 똥을 치우느라고 정말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7조면 서울 예산이 22조 정도 20만 되잖아요. 2, 이상, 3조 되잖아요. 그럼 7조면 3분의 1이 빚이 네, 늘어난다는 비싸요. 거네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크게 떨어지고 예.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잘 사는 곳이 잘 사는 잘 사는 동네여야 하는 거 잘 사는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잘 사는 잘 동네였고 사는 그런 재정 자립도마저도 깎아 먹었는데 음. 아니 나 같으면은 나는 낙선했고 뭐 한번 위임을 받아본 권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정치 한계 때문에 나는 그만뒀는데 이렇게 서울에 어마어마한 민폐를 남겨놓고 또 시장시켜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은 야, 이 염치를 말아먹었구나 진짜. 내가 꽁치를 먹는 사람은 봤어도 염치를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염치가 없어요. 박영준 후보도 그렇고 예. 대표적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박형준 얘기도 좀 짱. 박영준 후보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네. 엄청나게 아뜨거 할 거예요. 아뜨거. 이기고 지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분이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조사받으러 다닌다가 그냥 뭐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예. 어제 그 박지훈 변호사님, 아, 네.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 이제 군에서 판사도 했었어요. 예. 네. 예. 또 그동안에 또 판례를 쭉 많이 봐왔고 방송 출연하면서 이거는 오세훈, 박형준은 이거 뭐 얄짤없이 당선 무효다. 아, 당선 무효다. 당선 무효. 왜 그러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정치인이 평소에 늘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인은 그래 국회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잖아요. 존경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존경하다라는 말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격렬한다.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존경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데 이 정치인이 늘 거짓말하지만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 아, 그럼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짓말하게 되면 당선을 목표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 오세훈 후보가 했던 내용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70년 전부터 있던 땅이니까. 그다음에 권력 남용 의혹이 있어요. 네. 시장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네. 그 지역을 넣었다고 하는 이것도 의혹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지금 분명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증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서류로서 결정났다고 하는 결정난 적이 없고 전혀 없어, 전혀.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분명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모든 거짓말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선을 목적으로 당선을 한. 목적으로. 목적성.
근데 목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죠. 국민들이 막 열불이 났는데 여기서 자기 부동산 관련한 의혹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거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대 그런 판례들이 있고 저는 정말 선거 출마했을 때 거짓말을 전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유세하고 이제 곳곳을 방문하면서 김용민입니다. 기호 2번 김용민입니다. 했을 때 그때 어떤 따님하고 같이 계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에요. 이쁘죠? 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그래서 낙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태세 전환하셨어요. 기억 앞에선 겸손하겠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 내 제일- 마음속엔 없다. 뭐 이런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시를 그것도 한번 가서 법정 가서 그런 얘기 해보라고 그러지. 그렇죠. 뭐 무슨 소리 듣나. 예. 하여튼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 또 재산 신고 재산 신고 그 박형준 같은 경우 예. 누락을 했어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별장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안 쓰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었어. 뭐 한 1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 예를 들면 10년 동안 안 쓴 통장. 그러면 10년 안 쓴 통장을 입증하면 돼요. 뭐 최종 입출금 체크한 시기가 아마 이 10년 전이었다면. 박영준 후보는 네. 신기록 보유자가 될 것 같아요. 신기록 보유자. 네, 선거기 운동 기간 중에 의혹 최다 보유자. MB를 넘어서 MB를 넘어선 것 같아요. MB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오세훈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박형준. 아주 긴밀합니다. 전부 다 이제 친이명박계죠. 네, 세상에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친이명박. 어떻게 이게 보스를 그렇게 닮았나 몰라요. 똑 닮았습니다. 넘어서고 닮았어요. 있어요. 예. 오늘 뭐 얘기를 하자면 밤새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설명을 이렇게 자분자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숫자만 나오니까 사실 여론조사 문항도 잘 안 읽게 돼요. 잘 알겠죠. 네, 왜냐하면 그 문항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35대 25, 뭐 44대 뭐 37 이제 글씨만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네. 숨겨진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뭐 투표율이 어떨지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지층들이 희망이 있겠다라고 결집하는 것과 결집하지 않는 것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개가 이제 근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요. 서울은 흔히 하는 밭이 민주당이 원래 좋은 데예요. 그렇죠. 원래 좋은 데예요. 젊은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역으로는 집권 5년차 선거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 먹히게 돼 있는 선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예. 이게 두 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LH 사태가 터진 터진 거거든요. 거니까. 네.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 있는 과거에 대한 회고적 반성과 그다음에 미래적 전망을 같이 내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브레인과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통하네요. 무슨 말인지 노브레인. 알겠어요. 노브레인. 근데 무슨 일이든 해석을 잘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언어는 무슨 뜻으로 저 얘기 하는지가 약간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뜻이구나. 페이스북에 재연하시는 거 종종 보는데 되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가 서울시가 보십니까? 네, 그럼요. 지금까지 묻혀 있었습니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제안하셨고 되게 구체적인 제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생지랄. 그 말씀도 하셨고, 아유, 사이다를 사이다였어요, 사이다. 사이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대략 선거와 관련한 정보들을 오늘 아주 그러니까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시청자들께 딱 두 가지만 부탁하고 예, 그러시죠. 네. 예. 사전 투표에 투표 많이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거고. 여론조사 전화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이게 또 기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분위기를 중요한 만드는 요소니까. 요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7일 전이죠. 예. 7일 전이면 가면 이제 내일이네? 네네. 아, 7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7일 전이에요. 7일 전. 네. 그러면 3월 30일까지. 네. 예.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사실 중요한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는 다 그렇죠. 나오는데. 근데 또 우리 또 이런 미디어계에서는 돌지 또. 그렇죠. 요즘에 또 메신저가 있어가지고요. 반나절이 돌긴 돌아요. 자, 어제 이제 TV 토론을 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아마 제 생각에 여론조사가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네, 네. 예. 하여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쁜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으로 가면은 그 놈들만 좋아요. 무슨 개를 떨어도 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은 얼마나 좋아. 계속 권력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면요.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그런 집단에다가 투표하시고요. 이건 진짜 아주 염치를 말아먹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응징의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같은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도 좀 스피커가 된다는 친구들이 제대로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만한 여당이 되도록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좀 믿어주시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박영선 고쳤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